제가 준비한 자료는 지금 2012년 작년 6월에 나온 식약청에서 그 배포한 GMP 해설서를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설명을 좀 구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GMP 해설서라는 것 자체가 약사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한약재 제조 관리, 제조 시설, 관리 기준, 이거에 대한 게 별표 2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게 어떤 건지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좀 그러니까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GMP 해설서입니다. 지금 이번 강의가 시설물 환경의 관리인데요. 그러니까 GMP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게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 환경 말고도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 GMP 해설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 이거는 갖춰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걸 갖춰놓기를 바라죠. 그거는 뭐 한약재 GMP뿐만 아니고 뭐 일반 지금 KGMP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거는 보험이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GMP라는 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좀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할 건데요. 각 제조소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춰서 GMP를 인증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다른 업체에 적용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럴 경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 업체랑 똑같이 다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GMP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쨌든 지금 사장님이 되셨건 실무 담당자님이 되셨건 간에 그 실제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 게 가장 나을 것인가 이쪽에서 고민을 아마 많이 하시는 게 잘 나으실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보다는 좀 서두가 길었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GMP 해설서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 그러니까 GMP 사업장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에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구체적인 거, 만약에 작업실을 갖춰야 되면 어떤 작업실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뒤쪽에 가서는 여기 보면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나 환경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좀 구체적인 좀 방법론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어쨌든 GMP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GMP 해설서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제가 따로 추가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GMP 해설서, 그러니까 지금은 식약처지만 식약청에서 다 만든 내용이에요. 다 읽지는 않겠고요. 보면 그러니까 한약재 제조소 같은 경우는 보관 창고, 작업실, 시험실, 부대 시설 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관 창고라고 해서 뭐 원료, 자재, 완제품, 반제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필요한 경우 반제품에 관한 창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라는 게 각 업체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품목도 다르잖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품목 신고한 품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0여 가지 조금 안 되는데요. 근데 많게 하시는 데는 100가지, 200가지도 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제조소에서 생산을 하는 품목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면 없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원료, 자재, 완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작업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척실,
선별, 건조, 포장, 포제실. 이 중에서 제조 공정에 우리가 이런 제조 공정은 없다라고 하면 안 갖추셔도 돼요. 시험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시험을 외주해 줘가지고 외부에 의뢰해서만 한다면 굳이 실험 장비나 기기들을 전부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작업소의 바닥 같은 경우는 에폭시 또는 폴리우레탄 재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2차 오염 유발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시멘트 바닥 같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런 데서 시멘트는 뭐 분진이나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뭐 원료나 아니면 완제품 제조 공정상에 오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에폭시. 네, 저희 작업소에 시공되는 에폭시, 이렇게 에폭시를 해야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세척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세척실은 뭐 일반적으로 세척하는 게 보통 물로 세척을 하죠. 물로 세척을 하는데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수는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GMP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상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 배수가 잘 돼야 되겠고 하수구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하수구의 역류는 어떤 식으로 방지를 보통 하죠? 이거는 각 가정에도 다 있죠. 흔히들 알고 있고, 네, 보통은 U자 트랩이라고 하죠. 가정에서도 세면대 보면 이렇게 U자식으로 내려가 있는 거, 네, 그걸 하면 됩니다. 만약 그게 안 돼 있으면 지적사항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배수구를 통해서 쥐나 뭐 해충이나 벌레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설계.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뭐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배수구에요, 메쉬망 같은 거 설치해주면 이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단 작업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죠. 절단 작업실은 절단기가 있어야 되겠죠. 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절단기와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작업대하고 뭐 반제품 보관 용기. 반제품이라는 걸 무시하셔도 되시고요. 어쨌든 작업대와 보관 용기를 구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전이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바닥에서 작업을 많이 했었죠. 한약재 같은 경우 일반 중국이나 이런 데도 보통 그냥 바닥에서 작업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지금 권장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작업대를 갖추고 그거에 맞는 용기를 갖춰라 라는 얘기거든요. 네. 작업대 스텐 쪽으로 소스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관리가 가장 용이한 게 서스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서스라고 하면 스테인리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스테인리스도 뭐 종류가 있어요. 서스 뭐 204, 뭐 304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실 때 숫자가 좀 높아질수록 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비싸고요.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은 흔히들 말하는 뭐 녹 같은 게 생기거나 부식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작업대는 꼭 서스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관리하기 편한 게 서스 재질입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거는 GMP뿐만 아니고 뭐 식품이나 이런 해썹이나 이런 데서도 작업대나 이런 거는 거의 서스 재질로 많이 하죠. 중요한 부분이
칼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칼날이 서스로 나오는 게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관리하기는. 근데 뭐 이거는 어차피 같은 업계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 저희 같은 경우도 서스 절단기는 없습니다. 예, 소스 절단기 아닌데도 예, GMP가 나와. 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 그 칼날 자체가 주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스는 또 이 칼날 자체가 마모가 굉장히 쉬워가지고 용이하지 않다고 해갖고요. 거의 대부분 사실 지금도 안 쓰고 있고요. 앞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각처에서도 기존의 거를 무조건 다 무시하고서 가지는 않습니다. 기존 거는 어느 정도 유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그 일에는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저희 이 다음 강의 하시는 분이라서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작업대가 서스가 아니에요. 나무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매일매일 작업시마다 습도 체크, 뭐 체크, 위에 뭘 체크해가지고 우리는 비록 서스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거를 문서화시키는 거예요. 작업할 때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하죠. 서스로 해놨다고 해서 우린 서스니까 괜찮아.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 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건조실 같은 경우는 항원 건조기, 뭐 건조판, 작업대를 구비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기가 작업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뭐 하고, 뭐 이런 연료보다는 뭐 지금은 전기로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작업대가 나오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세요. 건조기가 있으면은요, 건조판, 그러니까 채반이 있잖아요. 채반에다가 뭐 원료를 건조하던 뭘 건조하던 뭘 넣고 그거를 다시 건조기 끼우고 이런 방식이 보통 대부분이죠. 그럼 그 채반을 어디 놓을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반을 빼서 채반에다 뭘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라도 놓고 놔야 되겠죠. 바닥에다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대. 그리고 60도 이하에서 건조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직화 건조기는 못 쓰게 하나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쓰는 고추 건조기라든지 이게 야채 건조기로 쓰는. 네. 그것도 이게 보통 직화 건조기는 제가 있나요? 직화 건조기가 있나요? 보통 열풍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쓰죠. 고추 건조기 그런 게 다 네. 직화 건조기죠. 열풍이라고 해요. 그건 열풍 건조기죠. 직화라는 건 직접 화기를 된다는 의미거든요. 예, 근데 그거 예. 직화 건조기로 안 보나요? 그 고추 건조기 같은 거, 야채 건조기 같은 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열풍 건조기라고 해서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는 직화 건조기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게 그냥 배기가 작업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건 외부로 빼는 거죠. 배기구를. 뒤에도 나오지만 배기구를 외부로 뺐을 때 그 배구기를 통해서 해충이나 예를 들면 뭐 쥐나 이런 것들이 다시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처리, 메시망 처리나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제 작업실이 있어야 된다면 포제 작업실은 국소배기 같은 경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포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초나 자, 그러니까 화기를 이용한 것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뭐 연기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외부로 배기시키지 않으면 작업실 내에 것들이 차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뭐 나중에 되면 청소나 이런 거에서도 관리가 어려우니까 바깥으로 다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환기시설인데 환기시설이라고 해서 뭐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뭐 대형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푸드 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냥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작업실, 어떤 작업실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한 4가지 정도 작업실이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한약재 제조 공정에 거의 대부분 필요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조소,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돼 있고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그거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조시설 유지라는 거는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는 원료가 입고돼서부터 완제품이 출하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생산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어제 생산한 거하고 오늘 생산한 거하고 한 달 뒤에 생산할 거하고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료가 뭐 이거는 농산물이나 마찬가지고 원료가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느냐, 이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동일한 품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원료가 들어올 때 뭐 시험에 의해서 한 적합, 그리고 출고될 때 시험에 의해서 적합, 그거는 기본 전제로 하고, 그래서 뭐 장비 같은 경우도 오늘은 A라는 장비를 쓰고 내일은 오늘은 좀 양이 어제보다 좀 많으니까 이 장비를 쓰자. 내일 모레는 오늘은 좀 적으니까 이 장비를 쓰자. 이게 두 개의 장비가 어쨌든 작업을 하면 결과물은 똑같이 나온다는 그 증거가 없으면,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거는 좀 동일한 품질을 유지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예요. 제조시설이 일정한 수준으로 흘러갈 수 있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게 여기서 말하는 품질의 제조의 품질 관리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 똑같은 건조기가 있어요. 이 건조기를 어제는 제가 하고요, 내일은 다른 직원이에요. 근데 제가 할 때랑 다른 직원이 할 때랑 똑같아야 되죠. 작업을 몇 도에서 몇 시간.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틀어놓고 좀 예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야지. 근데 내일 하는 직원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다 넣고 그냥 스타트 누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 결과적으로 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문서예요, 문서. 그 중에서도 표준 작업 절차라고 해서 이게 SOP라고 보통 짧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스탠다드 오퍼레이트 프로시저 아니면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 그래서 이것과 그거에 관련된 문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표준 작업 방법서는 다른 거 없어요. 누구나 동일하게 작업하여 결과물의 균질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A 사람이 하나, B 사람이 하나, C 사람이 하나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의 SOP 지금 문서인데요. 어떤 장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루느냐, 그거에 대한 저희 SOP 문서입니다. 보면 지금 저울이거든요. 저울. 지금 이거 일자가, 그러니까 계정 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2월 14일로 돼 있고 시행일자, 이 문서를 시행하는 일자는 12월 24일로 돼 있어요. 날짜 차이가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이유는 만들고 바로 시행할 수 없잖아요. 만들고 나서 이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됐다라는 걸 직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 유예기간, 그 교육하는 유예기간은 열흘 정도 저희가 준 거고요. 그러면 언제 제정해서 언제 변경했다라는 거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책임, 누가 책임지고 어떤 사람이 확인한다. 그리고 작업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게 그냥 설명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번 뭐 어떻게 한다, 2번 어떻게 한다. 1번 콘센트에 전원을 꽂는다. 그다음에 전원이 제대로 꽂혔는지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는 어떻게 청소한다. 무엇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청소를 하며 주기는 어떻게 하는가. 청소하는 주기를 나타내는 거야. 제품이 변경됐을 때 오늘은 단계하고 단계를 하고 자격도 해야 돼요. 그러면 단계하고 그냥 막바로 자격하는 게 아니고 단계하고 청소를 해야 돼요. 제품이 변경됐을 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작업 종료 시 청소하고 그날 작업이 종료됐으면 또 청소를 해야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는가. 그리고 이 문서는 얼마 동안 보존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포맷은 없어요. 처음에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기준서면 기준서, 어떤 문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되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소의 기계 설비는 제조 공정 흐름에 따라 배치할 것. 당연하겠죠. 원료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순서대로. 작업 공정이.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효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염도 덜 돼요. 양방도 마찬가지지만 GMP에 있어서 가장 큰 오염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오염원. 원인. 오염을 시키는 원인. 그거는요. 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작업원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 한 명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다른 사람이 꼭 똑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마다 이거는 좀 괜찮고 이거는 좀 안 괜찮고 이거 차이가 달라요. 그거를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방향으로 그냥 쭉 흘러가게 하는 게 낫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배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 표준서 같은 데다가 제조 공정 흐름도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이게 저희 제품 표준서에 있는 제조 공정 흐름도거든요. 뭐 그렇게 뭐 대단할 건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완제품이 생산되는 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작업하는 작업실도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시험에 사용되는 중요 기계 설비 및 계측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정할 것. 저희가 일반 뭐 제기동 같은 경우에도 뭐 저울이나 이런 거 오잖아요. 점검하러.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를 문서화 시켜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비 및 계측기에 대한 교정 실시와 관련해서 교정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장비나 기기는 정기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수시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약재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게 보통 저울이잖아요. 그래서 저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용시마다 확인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저울을 사용시마다 확인 점검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글쎄 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시마다 확인 점검 수평 확인하고요, 0점 확인하고요. 별거 아니죠. 이거를 사용시마다 확인해요. 그거 확인했어. 제가 가서 이거 저울 다 수평하고 0점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네 확인했어요. 진짜요? 확인했어요. 제가 저 직원은 좀 믿음이 좀 없는 직원인데 진짜인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말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확인했다고 문서에 표기를 해요. 누가 언제 어떻게 확인했다라는 거. 지금 이게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여기에 다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좀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보이게 지금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저울 점검,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동안 작업이 있을 때 여기 보면 수평 상태, 0점 상태, 체크 누구, 저면 윤충군이면 윤충군 하고, 그 저울은 무슨 모델이고 어디서 만들었으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확인, 점검자, 확인자, 그 다음에 품질부서 책임자, 제조부서 책임자. 그리고 여기 정기점검은 이게 뭐 월 1회로 설정이 됐어요. 월 1회, 연 1회로 설정이 됐으면 연 1회. 좀 더 자세히, 저희 같은 이거는 아마 분동으로 점검을 한 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외부에 의뢰를 해요. 외부에 의뢰를 하면 저희 외부에 의뢰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어저께도 교육 다 받으셨지만 GMP 하면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고 그렇게들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성적서를 받아야 돼요. 외부의 교정을 받았다는 교정 결과에 대한 것도 요거를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좀 중요해요. 포장을 위한 작업실은 다른 작업실들과 분리할 것. 그러니까 포장 작업할 때만은 오로지 그곳은 포장 작업만 하는 곳에서 해라 라는 얘기예요. 선별했던 데서 포장하지 말아라. 선별했던 데서 우리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포장하겠다 라고 해도 다른 건 몰라도 포장만은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장만은 따로 포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해주세요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작업실과 분리라는 얘기를 했고요. 분리라는 거는 벽을 설치하고 실내가 밀폐된 상태가 바람직하고, 어떤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포장 작업실로 들어오기보다는 전시를 설치하거나 어떤 중간에 완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GMP 교육 받으시다 보면 이런 뭐 구분, 구획, 분리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제가 이 교재를 보니까 어제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저희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지금 저희 이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에요. 공정의 흐름. 여기가 포장하는 작업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해놓은 건데요. 분리, 구획, 구분. 뭐 교재 보니까 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분리라는 개념이요. 공기조절 장치가 따로 되어 있는 상태도 얘기하고, 작업원의 출입 구역도 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보통은 얘기를 해요. 분리라는 개념. 근데 뭐 이렇게 되게 엄격하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여기 해설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벽을 설치해서 실내가 밀폐된 상태. 그리고 가능하면 전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완충 지역을 좀 만들어 달라. 그게 바로 한양대 GMP에서 말하는 포장 작업실이 다른 작업실과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이거 계속 아까 크게 나왔던 거하고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건 뭐 당연하죠. 이런 공정이 있으면 이런 공정을 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금속 같은 것도 선별해낼 수 있는 금속 감지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것들로 해서라도 선별하시면 되세요. 다 이거 아시는 것일 거예요. 이거 자석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바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리고 원료약품하고 완제품은 필요한 보건 조건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맨 앞에 나왔던 보관 시설, 원료, 자재, 완제품, 필요한 경우 반제품.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보관 조건에 따라서 보관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럼 그 보관 조건은 뭐냐?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관 조건. 근데 한약재 같은 경우는 보관 조건은 아시죠? 보관 조건이 실온 보관이잖아요. 실온은 1도에서 30도입니다. 이것도 다 아시죠? 그러면 1도에서 30도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실제 이 제조소를 운영하시는데 1도하고 30도로 그냥 하기에는 어렵다. 더 좀 다른 시설, 어떤 조건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기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각자 사업체에서 정하셔서 하시면 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료 보관이나 완제품 보관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좀 저온 상태에서 보관해야 될 것, 아니면 그냥 실온 상태. 그러니까 실온 상태라는 게 그냥 아무 공간에 보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에어컨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냉소 보관, 실온 보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원료약품의 원료 한약재 관리 규정에 보면 냉소 보관 품목은 어떤 품목은 냉소 보관한다라고 이렇게, 이건 다 마찬가지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날이 좀 그런데 오늘은 전창고에 넣자. 다가 오늘은 좀 날이 괜찮을 것 같아. 전창고에 넣지 마.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냉소 보관은 저온 창고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온 창고에 이렇게 온도, 습도가 나타날 수 있게 저희 컨트롤 패널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온도와 습도가 이 기록지를 통해서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언제 몇 시에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기록지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기로 온습도 관리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수기로 적고 이거는 이거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소는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거 환기가 안 되는 보관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보관소가 있는데 이거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환기할 수 있는 시설 만들어라. 이렇게 저희가 시설 변경 때문에 서울청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거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환기를,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환풍기 그냥 설치하시면 되세요. 환풍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충망이나 이런 걸 같이 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창문을 이렇게 차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석판을 다 여기다 붙였어요. 그리고 뭐 쥐나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세요 그랬고요. 방충망서 시설 하고 그다음에 문은 항상 닫아두고 출입 시에만 개방.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꼬리 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문은 항상 열고 들어오면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먼지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방충망사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 의뢰하면 이렇게 매월 어떻게 소독을 했다라는 그 내역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월 1회씩 이런 결과 보고서 리포트를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방충망사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업체에 의뢰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이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이고요. 이게 후충등이에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건 뭐 이 위치가 꼭 여기에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요. 이 불빛이 밖에 새나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불빛이 밖에 새나가면요, 그 불빛을 보고 벌레들이 더 들어와요. 이거는 벌레들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들어온 벌레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설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빛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거는 도어 인터락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문이 여기 있고 문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닫지 않으면 이 문이 안 열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랬죠. 문은 잘 닫고 다녀야 된다고요. 문을 안 닫으면 그 다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작업원들이나 분들이 이게 자꾸 머리에 각인이 돼요. 문은 열었으면 닫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필수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배기구 같은 데는 지금 여기에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방충망 같은 메쉬 망이 이렇게 막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뭐 보관소나 이런 데 들어간 입구인데요. 지금 비닐 커튼인데 비닐 커튼이 그렇게 뭐 좋다라고 뭐 저 또한 생각하지 않고 뭐 식약청에서도 이렇게 추천해주지는 않는 건데요. 그래도 뭐 따르게 하려면 뭐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이게 색깔이 이런 노란빛이 나잖아요. 이런 게 방충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게 뭔가 어떻게든 완충 지역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문 위에 부충등이 있죠.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생산 공정이나 출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이렇게 내용만 지금 해놨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그걸 만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동화 장치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다 수기나 이런 걸로 하면 되죠. 그리고 환경관리, 적절한 온습도가 유지되도록 점검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알맞는 온도와 필요시 습도를 미리 결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한다.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각자 업체에서 정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나는 온도는 한 20도로 정하고 습도는 한 90%로 정하겠다. 95%로 정하겠다. 95% 이하로 정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95% 이하가 솔직히 관리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를 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양방에서도 일반 작업실에 대한 습도에 대한 규정은 한 45에서 70% 사이? 아마 이렇게 보통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습도는 한 65% 이하, 저희 작업실 내부에서는 그 정도는 저희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온습도계를 다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온습도 대장, 관리 대장이 있어서 하루에 아마 2회씩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온습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GMP 해설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GMP 해설서라는 거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라고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다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조직이 있고요. 조직도 강의가 있고요. GMP 해설서 토대로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제조소에는 제조 관리자를 두어야 되고요. 제조 관리자와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관리자는 제조부서와 품질부서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총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보시면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에는 각각의 책임자를 두어야 돼요. 제조부서 책임자, 품질부서 책임자를 두어야 되고요. 겸직은 불가합니다. 제조부서 책임자가 품질부서 책임자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조부서 책임자는 뭐 한약재 제조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품질부서 책임자 또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품질관리 책임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 그 기준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조직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관리자, 제조부서, 품질부서
이렇게 조직으로, 이런 조직으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부서, 품질부서 책임자에 대한 그런 책임과 권한, 업무 분장을 문서로 규정해야 된다 라고까지 명시를 해놨어요. 보면 저희도 일반관리기준서 조직 및 직무 규정에 제조부서 책임자는 이러이러한 생산활동 관리 감독 등 이런 일들을 업무로 하고, 품질부서 책임자는 문서 관리나 시험 지시, 결과 판정 이런 업무를 한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제조부서하고 품질부서가 제조부서는 어쨌든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부서고, 품질부서는 품질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공신력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체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조부서 책임자가 상급자예요. 품질부서 책임자가 하급자고, 뭐 물론 나이도 제조부서 책임자가 더 많고 품질부서 책임자는 좀 어려요. 그러면 원료가 들어와서 원료 시험을 진행하죠. 뭐 자체 내에서 한다고 했을 때 진행을 해요. 우리 이거 빨리 생산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시험 진행하라고. 이거 시험 하는데 뭐 전처리 하는데 뭐 며칠 걸리고, 이거 하는데 며칠 걸리고, 그 전에 뭐 시험하는 게 아직 안 끝나서 뭐 하다 보면 한 보름은 생각하셔야 되겠는데요. 야이씨, 보름 동안 안 돼. 빨리빨리 끝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계속 되다 보면 품질부서 책임자도 위축이 되게 돼 있고, 그 부서 또한 하는 업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요. 식약청에서도 업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한약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방제약회사 똑같아요. 만약에 완제품 생산을 다 했어요. 근데 완제품 검수에서 부적합이 나왔어요. 또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쫓아 올라가서 이 실험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부적합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경우도 실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견제를 하라고. 그리고 제조소에서는 뭐 책임자도 있지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작업원도 있는데요. 그 작업원도 제조부서, 품질부서 각각 배치된 인원이 있잖아요.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오전엔 제조부서의 생산 쪽 하다가 오후에는 품질부서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제조부서, 품질부서는 각각 독립된 상태로 운영을 해라라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는 뭐 전해 들은 얘기인데, 양방제약회사 뭐 GMP 교육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 추구하는 추세는 제조부서보다는 오히려 품질부서 쪽이 더 상급자 내지는 더 연장자, 이거를 더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요. 생산을 어떻게든 하기보다는 품질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각각 제조부서나 품질부서에 있는 작업원들은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바로 투입할 수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서서 SOP 얘기도 했지만 SOP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이 기기는 어떻게 쓰는 거다. 이 기기는 어떻게 쓰는 거다. 이런 거를 다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교육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는 보수교육식으로 계속 재교육. 그래서 저희도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설정해 놓은 거는 정기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규정해 놓고 있고요. 그러면 작업원들 8시간 이상 하는 게 어렵지 않냐? 저희는 이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교육이 뭐 항상 이렇게 해놓고 꼭 이것만이 교육이 아니거든요. 네, 간단한 테이블에서 그 해당하는 작업원들 해놓고 뭐 단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그것도 다 교육에 포함이 되고 그거에 교육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다 남기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외부 교육도 많이 가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GMP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지금 GMP 교육 갔다 오면 저희 수료증을 항상 갖고 와서 저희 비치를 하거든요. 이거는 AAS 그 기기에 관한 교육. 이것도 외부 교육.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냥 무작정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교육 계획을 짭니다.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 품질부서에서 수립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다녀오고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러면 개인별로 이것도 원래 다 작성이 돼 있는 거였는데 개인별로 언제 몇 시간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면 저 교육 내용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조부서 책임자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조부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조에 관련된 내용은 다 알아야 되겠죠. 제조부서 책임자건 품질부서 책임자건 아니면 제조관리자건 간에 똑같이 각 기준서에 검토하고 서명하게 돼 있어요. 규정도 마찬가지고 SOP 같은 것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규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조부서 책임자건 품질부서 책임자가 이 제조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꼭 숙지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작업원들한테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서나 규정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필요한 장소에 사본을 언제든지 비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저희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준서 있는데 여기 다 작성자, 제조부서 책임자, 품질부서 책임자, 제조관리자 다 원본에 서명을 하죠. 품질관리 기준서,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제조위생관리 기준서를 따로 뒀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 거는 양방제약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조부서 책임자는 제일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제조지시서 발행 그리고 제조지시서에 따라서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제조지시서를 보고 작업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고 제조지시서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돼요. 나중에 나오지만 일탈이 되죠. 그래서 발행 대장이 있고요. 이게 저희 제조지시 및 기록서. 여기 나오는데요. 항상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생산 중에 제대로 우리가 제조 지시 및 기록서에 돼 있는 대로 안 돼 있다. 그럼 그거는 일탈이 됩니다. 일탈이 되면 이렇게 제조 기록서에 보면 뭐 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난 서명하는 난 다 있죠. 일탈이 일어나게 되면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를 문서로 남겨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보통 일탈과 기준 일탈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어저께 아마 다 용어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탈 안에 기준 일탈이 있는 거고요. 기준 일탈 같은 경우는 그냥 실험하는 과정에서 뭐 나타나는 것들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세요. 그다음에 그냥 일탈은 이 기준 일탈을 제외한 그러니까 생산 활동, 생산 공정 중에 일어난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과 다르게 일어났다 라는 뜻이에요. 다 마찬가지고요. 이게 제조부서 책임자가 지금 여기는 제조위생 관리 책임자도 같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제조부서 책임자가 제조위생 관리도 같이 책임자 역할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GMP 해석서에 구현 내용. 그래서 온습도 매일 점검하는 거, 그다음에 기계나 기구도 청소 상태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 기계 기구 청소 및 소독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습도 관리 일지 매일매일 하는 거죠. 이것도 매일매일 작업은 매일매일 하죠. 그다음에 품질부서 책임자 마찬가지로 기준서를 검토하고 서명, 승인하고 하는 역할이 있고요. 제조부서 책임자는 제조 지시서를 발행을 하죠. 품질부서 책임자는 시험 지시서를 발행하고 최종적으로 결과 판정.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저희 시험 지시 및 성적서 장이고 이건 시험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시험 일지. 마찬가지로 점검 확인 다 합니다. 그런 업무를 품질부서 책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시지 않으실까. 근데 이거 있어요. 최종 제품이 출고되는 거는요. 품질부서 책임자가 제품 출하 승인서에 적합 제품 출하해도 된다라고 해줘야 제품이 출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출하 승인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출하 승인서에 적합 판정 내려서 출하 승인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 생산부에서 한 장, 품질부에서 한 장 나눠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 결과가 뭐 적합이면 적합 이거를 그냥 뭐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서상. 그 뭐 문서가 꼭 뭐 어떤 문서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업체 나름대로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저런 식으로 하겠다 이걸 정하시면 되시죠. 그다음에 부적합이 날 경우에는 그 부적합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처리 규정을 마련해 놓고 그게 뭐 부적절하게 다시 사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부적절하게 뭐 처리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품질부서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불만 처리, 제품 회수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품질부서 책임자가 거의 주 담당을 하게 됩니다. GMP 상으로는 불만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의 불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제품 회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규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율점검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게 품질부서 책임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자율점검은 말 그대로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제조소가 어떤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어떻게 보면
그 제조소에 계시는 분이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이 취약해. 그거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평가해서 자꾸 개선시켜 나가는 거죠. 보통 이게 의무적으로 연 1회를 해야 돼요. 자율점검. 예전에는 자율점검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보고는 아니고 그냥 연 1회 해야 된다. 나중에 싸감시나 뭐 나왔을 때 했냐? 안 했는데요. 그럼 이제 지적이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회 이상이기 때문에 2회를 해도 돼요. 3회를 해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연 1회라고 한다면 작년에 자율점검 1회 하고 올해 자율점검을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된 건 뭐였고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에 대한 거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새로운 자율점검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서나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다 그런 거를 요구를 하거든요. 자율점검에 대한 보여달라. 그래서 다 비치를 해주셔야 돼요. 뭐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납품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납품업체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어쨌든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양방에서는 이거는 뭐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납품업체 뭐 어디를 간대거나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지적하고 오히려 지적하고 이렇게 이런 거 고쳐라. 그래야 우리가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관 조건을 지정해야 된다. 아까 계속 좀 중복되는 얘기가 있죠. 품질부서 책임자가 해야 될 일 중에도 이거는 적정하게 하시면 되세요.